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4월의 시험본 인사 2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문제 시작할게요. 자, 1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제품, 공정, 생산 설비와 공장에 대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의 통합이며 제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최적의 설계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랍니까? 요거 정의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의고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그쵸, 공급 사세관리 아니고 PHM도 아니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도 아닙니다. CPS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몇 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나 아니면 공급 사세 관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예지 보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 배포된 그 ERP와 4차 산업혁명 부분에 대한 추가 부분이 있었죠. 거기서 한번 찾아보시고 용어의 정의를 한번 참고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생산성에 적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성은 ERP 인사 시스템에 신규 기술을 도입하여 직원들을 조직 몰입도와 이직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직원들이 작성한 사내 익명 게시판의 글, 여기가 포인트죠. 퇴사의 면담 기록, 인사의 평가의 의견란에 입력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했다. 인사팀은 이를 분석해 직원들의 감정 변화, 이직 징후, 조직 문화 개선을 도출하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우리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영혁신 부분에 추가된 부분에 보면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있거든요.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의 형태로 구성된 비정형 또는 반정형 텍스트를 갖다가 추출해서 이를 통해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람의 자연어를 분석하고 기술을 갖다 이용해서 그 안에 남긴 내용을 분석해서 선호도라든가 다른 걸 찾아내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소수의 직원들이 직접 데이터에서 감정을 분석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음성 데이터 내용은 안 나왔죠. 그래서 면담 기록이라든가 글이 나왔기 때문에 2번도 안 내고요. 자연어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해내겠다. 얘가 마이닝에 대한 기법이네요. 3번이 답이 되고, 정형 데이터의 통계적 분석을 통해 직원의 업무 성과하고는 지금 관련이 없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추가된 부분들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3번 아웃소싱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성은 ERP 인사 모듈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 IT 전문 업체,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업체는 인사정보 시스템의 설계로부터 구축, 테스트,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여 인사부서는 주기적으로 커스터마이징 요청과 피드백을 전달하고 있다. 최근 생산성은 시스템 내부의 성과관리 기능을 자사 맞춤형으로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얘기죠. 기술적 제약과 계약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웃소싱은 개발과 유지에 인력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 아웃소싱은 기업 내부 인사 IT 기술이 부족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죠. 맞는 질문, 아웃소싱은 외부 전문성을 활용해 기업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전문 지식을 확보할 수 있다. 괜찮습니다. 아웃소싱을 도입하면 지금 여기 커스터마이징이 자유롭게 안 된다는 걸 지금 마지막 줄쯤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아무리 외주를 가져와서 하고 있더라도 커스터마이징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왜냐면 기존의 프로세스의 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주식회사 생산의 ERP 시스템 도입에 대한 성공 사례이다. ERP 도입 효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보기, 생산성은 전사, 인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ERP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시스템 도입 효과는 다음과 같다. 연차 사용 촉진 업무 관련 업무의 표준화 및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연차 관리가 축소되었다. 수작업이 축소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동해서 실시간 급여 산출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을 보기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신고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내재화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였다. 세무신고 나와 있죠? 맞습니다. 기업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그쵸?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근태를 갖다가 또 관리하고 있네요. 데이터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인사 담당자 실무자 수준에서 아니죠. 경영 의사결정은 실무자 수준이 아니라 그 임원진 수준에서 하는 거죠. 아무리 시스템이 바뀌었다 해도 이런 중요한 내용은 실무자 선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3번. 자, 5번 문제 한번 바라볼까요? 어떻게 보면 5번부터가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인사관리의 목표는 기업 조직의 목표에서 도출되어야 하며 기업의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 근로생활의 질의 충족을 통해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관계 개선, 노동 의욕 향상, 종업원 사기 증진에 기여한다. 괜찮습니다. 기업이 경영활동에 필요한 직무별 양적, 질적, 시간적 요구에 따른 인력을 제공하고 노동 성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얘도 괜찮네요.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 1번, 2번, 3번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력 확보, 인력 개발, 인력 보상, 인력 유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업무별 명확한 기능 범위를 정하고 독자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아니죠. 우리 지금 인사관리 지금 인력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방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계를 중시하죠. 이게 기능이 일부 분리되어 있을지언정 통합 운영돼야 되지 지금처럼 따로따로 독자적으로 수행되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직무 분석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6번은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직무관리 쪽에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용어의 정의 부분입니다. 과업은 독립된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명확한 작업을 의미하며 직구는 유사한 과업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직군이 틀렸죠. 여기가 직위가 되겠죠. 직위는 유사한 이 과업들을 모아서 하는 걸 직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직위들이 또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직무가 되는 거죠. 직무가 된다. 자, 1번 틀렸고요. 2번 생산성 본부는 자격 사업 업무에 4명, 교육 사업 업무에 3명, 컨설팅에 5명, 감독직에 2명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무는 4개, 직위도 4개이다 라고 하는데 직위라는 거는 사람의 수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직위가 14개가 되겠죠. 다 더하면 되니까 2번도 틀렸고 이미 설계 운영되고 있는 직무는 기술 변화 등으로 항상 변화하고 개선돼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무 분석을 통해 직무 구조 과정의 개선에 직무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인력 정보 활동만 지원한다. 아니죠. 이 인력 확보 활동만 지원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못하다. 여기 한정사가 잘못됐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직무 내용에 대한 정보, 직무 수행자에 대해 요구되는 자격 이런 것들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직무 내용에 관한 정보를 직무 기술서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빼서 인적 요건만 그죠? 직무 수행자에 해당되는 인적 요건만을 또 기술한 거를 우리가 직무 명사사를 한다. 4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참고해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보기에서 어느 직무 분석 단점을 나열했다. 해당 직무 분석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 직무 분석 방법도 꽤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케팅 전략 수립, 학술 연구, 과학자 등 직무의 시작에서 종료까지 긴 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 단점이죠. 법률 관련 직무 등 정신적인 활동 적용하기 어렵다. 직무 분석 담당자가 해당되는 방법을 통해 직무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업무에 방해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해당 방법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주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라고 보시면 우리가 관찰법이란 게 있어요. 관찰법은 직무 분석을 수행하는 사람이 특정 직무가 수행하는 내용을 관찰하는 건데
관찰이다 보니까 비교적 짧은 직무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 해당되고 짧은 직무를 관찰해야만 좀 효과가 클 거고요. 그 다음에 직무 수행하는 자가 자기가 분석하는 걸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면 왜곡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관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질문지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설문이에요. 설문이 단점은 완전한 사실을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질문지 설계 및 작성에 질문에 있어서 통일적인 해석이 좀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작업기록법이라는 게 있는데, 직무 담당자가 매일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작업 일지와 메모를 통해서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사건기록법은 말 그대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직무 성과의 능률적인 성과와 비능률적인 성과를 구분하고 그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건데, 단점은 수집된 많은 직무 행동을 통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모된다는 게 있겠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직무 전문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직무 전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직무 전문화라는 것, 그 다음에 직무 충실화라는 것, 우리가 전통적 직무와 자율적 직무 뭐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직무 설계의 수준이죠.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직무 전문화, 직무 교차 여러 개가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봤네요. 한 작업자의 여러 일을 숫자적인 측면에서 줄이는 것이다. 맞네요. 분업의 내용이 되겠죠. 직무 전문화가 이루어질수록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된다. 아니죠. 어느 수준까지는 생산성이 증가할 수는 있어요. 분업을 했으니까.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전문화가 많아지면 작업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오히려 미치게 되고, 너무 분업화된 거를 갖다가 전문화된 거 너무 쪼개진 업무를 하다 보면 근로의욕을 훼손시켜서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나머지 3번, 4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9번. 보기의 면접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주식회사 생산성은 최근 AI 기반의 제품기획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팀장, 기술연구, 그 다음에 전략팀장이 함께 지원자에 대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죠. 교과서에도 많이 나왔고, 이걸 패널 면접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흔히 관리자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를 뽑을 때 여러 사람이 면접관이 면접자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뭔가를 갖다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면접자가 한 사람이 피면접자를 상대로 해서 면접을 할 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널 면접 또는 위원회 면접이라고 부른다. 답은 2번. 압박 면접은 스트레스 면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지시적 면접은 비구조화적 면접이라고 하는데, 면접 질문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옛날에 좀 가려놓고, 그쵸? 공정 채용이라고 지금 공정 면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좀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가려놓고 면접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10번. 평가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의 인사팀은 홍길동 사원의 업무 성과 평가를 위해 다음 같은 4가지 진술을 활용하고자 한다. 고객의 문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해 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고객의 분칠하게 대응한다. 부적절. 고객의 문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인사평가 담당자는 이 4개의 항목 중에 2개의 진술을 선택하기 위해서 직원의 업무 수행 행동을 간접적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조건 선택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밑에서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그쵸, 우리가 강제 선택이다. 지금 여기에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 이 질문 중에서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게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근로자 행동이나 능력을 가장 적합하게 기술한 서술문을 갖다가 2개씩 구성해서 선택하게 하는 걸 강제 선택법이라 불러요. 쌍대비교법은 2개씩 비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원 중에서 이거는 상대평가 방법에 인사고과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구성원들로 하여금 2명씩 골라서 서로 비교하겠다는 거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강제 할당법이란 거는 얘도 상대평가 인사고과에 나온 내용인데, 고과자가 고과를 수행하기 전에 범위를 정해놓고 비율에 맞춰서 강제적으로 할당한다 뜻입니다. 중요사건 평가법이 있는데, 중요사건 평가법은
평가자가 일을 효과적 또는 비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요인에 대해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행동에 맞춰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업적을 평가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11번 보기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산은 최근 생산 라인의 신입사원 김철수 사원의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철수 사원은 직속 상관인 장거리 대리로부터 작업장 내의 직접 시범을 보고 작업 순서와 주의사항을 들은 다음에 반복 훈련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훈련을 갖다가 내가 받는 거, 그죠? 전수 받는 거, 1대1로 전수 받는 거를 갖다가 도제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도제 훈련이라 해서 답은 1번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문에서 1대1로 라는 말이 나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액션 러닝은 교육 참가자들이 소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팀워크를 해결하도록 해서 문제 해결 과정에 성찰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가 액션 러닝이라 부르고요. 그 액션 러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를 찾아내면 해결할 때까지 지원하는 방법을 얘기하죠. 자, 그리드 훈련 자체가 리더 행동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생산 중심과 인간 중심의 복수 연장선 상하에서 행동의 유형을 1.1부터 9.9까지 놓고 생산성과 인간관점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행동 모델법이라는 게 있는데 행동 모델법은 어떤 상황의 가정에서 이상적인 행동을 제시하고 따라하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군대 가는 분들은 유격훈련 같은 거죠. 유격훈련에서 조교보고 따라하도록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승진 유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직무 수행 능력 및 업적 평가만을 평가하여 굉장히 유능한 사람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것 하는 건데 발탁이죠. 뭐 발탁. 대용 승진이란 거는 직책과 권한 등 직무상의 실질적인 변화나 보상 없이 직위 등을 변경하는 형식적인 내용, 우리가 준승진, 건조승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직승진은 조직 구조 라인상으로 직위를 계속 올라가는 걸 역직승진이라고 불러요. 뭐 계장, 과장, 차장, 부장과 같이 올라가는 거죠. 자, 연공승진이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에 따라서 올라가는 걸 연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13번 문제는 내년이 되면 또 바뀌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2025년 근로기준법상의 최저시급은 그저 만 3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가끔 나오는 문제입니다. 14번 퇴직급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게요. 얘는 어떻게 보면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15번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의 김대리는 재작년 회사에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문화시설 결제 후 영수증 첨부 시 매달 5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대요. 이런 복리후생 프로그램의 신설을 통해 헬스장을 등록하게 됐고 김대리는 건강이 좋아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애사심도 증가했고 회사에 대한 감사함도 느끼고 있대요. 자, 그러면 복리후생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대상자의 선정, 프로그램 형태, 소요되는 재원 조달의 방법 모두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복리후생은 종업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서 설계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 복리후생은 근로자의 생계보장이라 안전에 기여할 뿐 조직성과 근로의욕은 무관하다? 아니죠. 지금 보니까 근로의욕이 좋아졌대잖아요. 3번이 잘못됐네요. 자, 16번 소득세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제도이며 직접세이다. 맞는 지분. 신고 납세 주의며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소득세는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방법에 따라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괜찮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과세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우리가 이배사 근연기라고 부르거든요. 기타 소득이 들어가죠. 기타 소득,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은 어디에 들어가요? 분류과세에 들어가죠. 자, 종합과세는 이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 연금, 기타 소득이 들어가고, 분류과세의 대표적인 게 퇴직과 양도소득입니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이라든가 일용근로소득, 그 다음에 복권 담청소득이 있다. 답은 4번, 17번. 사제보험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보장 제도로 매월 납입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진료비의 일부분을 부담해준다. 2015년 건강보험료 요율은 7.09%로 근로자가 반반씩. 맞아요. 요율이 변할 수는 있지만 참고해서 지금 시점은 이렇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사회보장 제도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 공무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여기가 틀렸네요. 제외된다죠. 제외된다. 제외 조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2번. 나머지 앞에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이 포함된다 전까지는 맞습니다. 내용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복잡하니까 이 4대 보험은 다 여러분들 하나씩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번도 맞는 지문,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 18번. 기업별 사례의 근로시간 유형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습니다.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별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시간에 따라서. 자, 생산정밀은 근로자 A와 주 5일, 1일 8시간, 40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초과 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다. 얘는 뭐예요 지금? 법정 근로시간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법정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죠. 총괄시간 12시간까지 가능하고요. 자, B는 생산기획의 기획팀은 1개월 단위로 총 근로시간만 연장해두고 하루 6시간 근무하거나 어떤 날은 10시간 일하는 등 팀원의 자율적 출퇴근을 조정한다. 선택적 근무시간제. 얘도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근무시간제는 평균적으로 주에 근로시간을 갖다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1일 또는 일주 근무시간을 조정하게 하는 방법이죠. 탄력 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금 C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좀 살짝 애매한 것 같아요. 생산 분류의 출장 직원 B는 하루 종일 외근하면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인정하기로 했다. 얘를 뭐라 불러요 우리가? 그냥 간주시간이라고 그러죠. 간주시간. 즉 영업사원들처럼 사무실에 들어와서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 네가 회사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네가 일한 거를 알고 있어 내가. 그래서 네가 일했다고 쳐줄게 라는 게 간로시간제거든요. 지금 3번이 잘못되어 있다. 탄력근무시간제는 이게 아니다. 탄력근무시간제는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요약 강의 할 때 어느 주, 어느 날에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 얘를 탄력근무시간이라고 부른다. 자, 집중근무시간은 잘 설명하고 있죠.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집중근무시간이라 나왔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되고 19번. 우리 시업 형태가 있는데 노조에서 노조 가입의 방법을 얘기합니다. 포함되지 않은 것,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 클로즈숍, 유니언숍, 오픈숍이 있죠. 오픈숍, 유니언숍, 클로즈숍. 체크오프 제도는 우리가 변형적 형태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오프 제도는 노조가 또 조합비를 회사에서 급여에 공제하는 거죠. 그래서 노조에 납부하는 제도를 숍 제도라고 부른다. 일괄적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자, 20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제도로 적절한 것은 주식회사 생산의 김사원은 같은 팀의 상급자에게 지속적으로 퇴근 시 직전에 일을 받았대요. 스트레스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김사원은 사내 인터넷을 통해 부당한 지시에 따른 스트레스를 갖다 접수했고요. 담당자는 해당 사례를 면담을 했대요. 그래서 지시 방식과 업무 분장을 재조정하기로 협의를 했고
김사원의 스트레스는 완화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이 반영된다는 것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됐다. 이걸 갖다 우리가 고충처리 제도라고 부르죠. 즉 근로자가 수행정에 느끼는 불만, 불합리한 대우, 근로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접수해서 조사 해결해 주는 제도, 고충처리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옐로우 도그라는 게 있는데 환경계약이죠.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걸 옐로우 도그 환경계약. 스톡옵션 제도는 다른 거죠. 여러분, 스톡옵션 제도는 주식 매매 선택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업 설립 혹은 기술 혁신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또는 종업원에게 일정 수량의 주식은 낮은 가액을 주는 걸 스톡옵션 제도. 자, 종업원 지주 제도는 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 보유하기 위해서 자본 출자를 갖다 할 수 있는 제도인데 간접적인 경영 참가 제도라고 부릅니다. 답은 3번이라고 볼 수 있다. 자, 문제를 봤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이론 문제 한번 봤고요. 다음에 실기 문제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